세상에는 머리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기보다 냉철한 분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뉴욕에 잘나가는 기자 알렉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극찬한 한국 영화 기생충을 그저 잘 만든 상업 영화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해묵은 이야기를 영리하게 포장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의 손에 억지로 서울행 비행기 표가 쥐어졌을 때 알렉스는 속으로 결심했죠. 내가 직접 가서 그 영화의 싱거품을 낱낱이 벗겨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얼음장 같던 심장을 단번에 녹여버릴 진짜 무서운 상대가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집, 저녁 밥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이것은 한 오만한 남자가 이름 모를 나물 반찬과 뜨거운 김치찌개, 그리고 말없이 밥 위에 올려주는 계란말이 하나에 담긴 한국인의 정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뉴욕의 냉소적인 기자 알렉스의 서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제 이름은 알렉스 밀러, 뉴욕타임스에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기자입니다. 제게 영화는 분석의 대상이지 심취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의 연기, 감독의 연출, 각본의 개연성. 저는 이 모든 것을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그럴싸한 문장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죠. 감상은 독자의 목, 제 몫은 날카로운 해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눅눅한 베이글을 씹으며 어젯밤 시사회에서 본 유럽 예술 영화에 대해 어떤 독설로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편집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마다 속보창이 번쩍였고 동료들의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속보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생충. 물론 잘 만든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작품상. 그 경이로운 기록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하지만 21세기 최고라고요? 지난 20여 년간 나온 수많은 걸작들을 전부 제치고 말입니다. 저는 기생충을 계급 갈등이라는 달고 다른 주제를 장르, 영화의 문법으로 영리하게 포장한 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인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거 봤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비영어권 영화가 이런 평가를 받다니.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마이클. 시의적절한 주제와 영리한 마케팅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수도 있지. 세상 모든 나라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잖아. 제 냉소적인 반응에 마이클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죠. 바로 그때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편집장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알렉스, 속보 받겠지. 당장 내 사무실로 와. 편집장실의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데이비드 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기생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훌륭한 비평이지. 하지만 지금 세상은 논리에 관심이 없어. 열광하고 있다고.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 책상에 앉아서 쓰는 분석 기사 말고 이 현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서 써.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이토록 빠져드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 당장 서울행 비행기 표 알아봐.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죠. 제 안에서는 내가 가서 그 신드롬의 허상을 벗겨주지 하는 오만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현상이 사실은 얼마나 단순한 공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증명해 보일 기회.
저는 그렇게 반쯤은 비웃는 마음으로, 반쯤은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가 저를 감쌌죠. 영화 기생충 속의 축축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상상했던 제게 눈앞에 펼쳐진 공항의 모습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비현실적으로 깨끗한 공간.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와 화려한 빌딩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상상했던 기생충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영화 평론가, 대학 교수들을 만났죠. 그들은 모두 제 질문에 유창한 영어로 아주 논리적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정확히 짚어낸 영화입니다. 계급 구조의 고착화와 젊은 세대의 절망을 이토록 세련되게 표현한 작품은 없었죠.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수십 편의 기사를 읽으며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죠. 저는 이론적인 분석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처럼 울고 웃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영화를 사회학 교과서처럼 분석하고 해설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빌딩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란한 광고들.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영화가 포착해낸 그 날 것의 감정들. 하지만 제게는 그저 차갑고 세련된 도시의 껍데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내가 여기서 뭘 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저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데이비드 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죠. 어쩌면 이번 취재는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기존의 분석들을 짜깁기한 영혼 없는 기사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 이틀째, 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예정된 인터뷰는 모두 끝났고 제 수첩에는 이미 아는 내용들만 가득했죠. 그때 국제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한국인 코디네이터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저녁 충무로의 한 독립영화관에서 뉴욕타임스 1위 선정을 기념하는 특별 상영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충무로. 한국 영화의 중심지라고 들었던 곳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최신식 멀티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그야말로 독립영화관이었죠. 낡은 영화 포스터와 삐걱거리는 계단. 공기 중에는 오래된 먼지와 달콤한 캐러멜 팝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영관은 이미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관객의 절반가량은 저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부터 저처럼 취재를 온 기자, 혹은 단순한 여행객까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좁은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불이 꺼지고 익숙한 영화의 첫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분석하려던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우가 실전은 기세야라며 문서를 위조하는 장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관객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올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박장대소했죠. 언어는 다른데 웃음의 타이밍은 칼로 잰 듯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건 단순한 자막 번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리듬의 공유였습니다. 영화가 후반부로 치닫고 파티장의 비극이 시작되자 상영관의 공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광선 사장이 코를 막는 그 순간 상영관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제 옆에 앉았던 금발의 프랑스 여학생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급, 신자유주의 같은 어려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화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직접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단단한 이성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어느새 그들과 함께 숨죽이고 웃고 안타까워하는 한 명의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영관을 나서자 밤 공기가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론과 분석은 이제 충분하다. 영화가 태어난 진짜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해 영화 속 기택의 동네와 가장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곳의 주소를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버스로 갈아탄 뒤에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진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영화 속 장면들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기우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박 사장 집으로 향하던 그 길, 기정이가 복숭아를 들고 올라가던 그 계단. 영화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었지만 직접 걸어보니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겨우 계단 꼭대기에 다다르자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들, 창문마다 널린 빨래, 골목 구석에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 이곳은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어제 충무로 영화관에 오셨던 분 아니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앳돼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영회에서 제 앞자리에 앉았던 영화 내내 가장 크게 웃고 가장 깊게 탄식하던 바로 그 청년이었죠. 자신을 영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민준은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영화 속 공간이 궁금해서 오셨군요. 김민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서울에 온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김민준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영화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진짜를 볼 수 없어요. 이 동네의 진짜 모습은 계단이나 낡은 집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라고요. 김민준의 말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풍경만 보고 있었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민준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버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민준은 제게 이 동네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김민준은 영화 속 상징들이 실제 한국인의 삶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지 하방의 습기, 여름철의 냄새,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그것들은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매일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김민준의 설명은 제가 만났던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이론이 아닌 삶의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걷다가 동네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 평상에 앉아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당신 같은 젊은 세대에게 기생충은 어떤 의미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절망인가요? 김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있겠죠. 하지만 전 그보다 웃품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는 상황. 기택가족의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방법이 너무 어설퍼서 웃음이 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해요. 웃품.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감정. 뉴욕의 제 사무실에서는 절대 떠올릴 수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알렉스, 혹시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계획 없으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저희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한국 사람 사는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취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 그것도 저녁 식사 초대를 받다니.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김민준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가족, 사람 좋아해요. 특히 외국인은 더요.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민준. 제 대답에 김민준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민준을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죠. 김민준의 집은 동네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이 넉넉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낯선 외국인의 방문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온 김민준의 어머니 오숙자님을 만났습니다. 오숙자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무언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만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곧 거실의 상 위에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이름 모를 나물 반찬들.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니 제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낯선 음식 앞에서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젓가락질도 서툴렀고요. 가족들은 그런 저를 배려해 포크를 가져다 주었고 김민주는 각 음식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하루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흰 쌀밥만 멀뚱히 먹고 있는 것을 본 오숙자님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상 한가운데 있던 계란말이 중에서 가장 예쁘고 노릇하게 붙여진 조각을 집어 제 밥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숙자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과 제 밥그릇 위에 놓인 계란말이 하나가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으렴, 아들 친구. 저는 그 눈빛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이유도 없는 순수한 환대와 보살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쌓아 올렸던 분석, 논리, 비판 같은 단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정의라는 것일까요? 저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연신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김민준의 집에서 나온 저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호텔방의 차가운 공기는 조금 전까지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의 온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숙자님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던 계란말이,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이 영화 기생충 파일을 클릭했죠. 영화의 첫 장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택 가족이 반지하 방에서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더 이상 웃기기만 한 블랙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김민준의 가족처럼 평범한 저녁 식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네 저택에 하나둘씩 침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영리한 사기 행각으로 보였던 그들의 계획이 이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려는 애처로운 몸짓으로 보였습니다. 영화 속 모든 장면, 모든 대사가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특히 박 사장 부부가 소파에 누워 기택의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오숙자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택의 냄새를 떠올렸죠. 그 둘 사이의 아득한 거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지막 파티 장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론가로서 냉정하게 화면을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기택이 칼을 드는 순간, 저는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수치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까만 화면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영화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얼마나 차갑고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제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생충은 계급에 대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영화였고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서울에 오기 전 작성해두었던 기사 초고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기생충, 계급 갈등을 포장한 영리한 장르. 영화의 성공 공식이라는 제목의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하얀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간 겪었던 경험과 감정들을 어떻게 기사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스 밀러라는 한 인간의 고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분석하러 서울에 왔지만 오히려 서울의 한 평범한 가족이 나를 분석하고 해체시켰다. 그 문장을 시작으로
제 손가락은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라는 직업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지난 며칠간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왜 기생충을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썼습니다. 기생충의 위대함은 단순히 계급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비판 아래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정의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오숙자님이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신 계란말이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제 심장을 관통한 위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족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갈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당신은 타인의 삶의 냄새를 맡으려 노력해본 적이 있느냐고. 당신의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아느냐고 말입니다. 글을 쓰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기사 중 가장 뜨거운 기사였고 가장 정직한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서울의 작은 집에서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니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김민준에게 연락해 잠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동네의 언덕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김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뉴욕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김민준은 제 기사를 이미 인터넷으로 읽었다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알렉스, 정말 고마워요. 제 친구가 된 것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알아준 것도, 그리고 기생충의 진짜 의미를 세상에 알려준 것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취재하러 왔다가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경험을 하게 해줬으니까요. 우리가 언덕을 내려갈 때쯤 김민준의 어머니인 오숙자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셨습니다. 오숙자님은 제 손에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예쁜 주머니였습니다. 김민준이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렉스의 앞날에 늘 행운이 가득하라고 밤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복주머니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숙자님은 또다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제 등을 두드려 주셨고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이 길을 지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도시가 차갑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도시의 진짜 심장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출국 게이트 앞에서 저는 김민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알렉스. 물론이지, 민준. 내 동생. 우리는 어색하게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저는 오숙자님이 주신 복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따뜻한 정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그 빈 복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의 알렉스 밀러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집장 데이비드 채는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자네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군. 이건 올해 최고의 기사야, 알렉스. 동료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분석가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을, 그리고 영화를 해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오숙자님이 주신 고운 복주머니가 놓여 있습니다. 동료들이 그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가장 열렬한 한국 영화 팬이자 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욕의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다가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숙자님의 그 깊은 맛은 낼 수 없었지만요. 제 삶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인해 그리고 서울의 한 평범한 가족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차가운 논리나 분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공감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책상 위의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지금쯤 김민준과 그의 가족은 또 어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갈 날을 그 따뜻한 밥상 앞에 다시 앉을 날을 조용히 그려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한 편이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뉴욕으로 돌아간 알렉스는 예전의 냉소적인 기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보다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죠.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를 휩쓴 진짜 이유는 그저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이야기 속에 말없이 반찬을 올려주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정이라는 뜨거운 심장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지고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만 따져도 우리는 여전히 밥 한 끼 나누는 것을 걱정하는 민족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따뜻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도 잊고 지냈을지 모르는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알렉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인 서울의 저녁 밥상,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동 전파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